안녕하세요. 어세라입니다. 오늘은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어른들이 계좌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한 금융회사당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 말은 은행이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같은 곳에 넣어둔 예금과 적금, 일부 금융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 원까지는 나라에서 대신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40, 50대, 60대의 우리는 지금 계좌를 어떻게 손봐야 할까요? 오늘은 예금자 보호 1억 원 시대에 꼭 알아야 할 3가지 정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현황을 한번 정리해보는 것부터 시작하기. 예금자 보호 제도의 핵심은 한 금융회사마다 1억 원까지 보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은행 이름이 아니라 같은 금융회사인지 다른 금융회사인지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 통장 3개를 가지고 있어도 그건 한 금융회사에 돈이 모여있는 것이고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각각 통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면 세 금융회사에 나눠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가진 통장을 쭉 적어놓고 어느 은행인지, 예금과 적금에 각각 얼마가 들어있는지, 만기는 언제인지 한 장에 정리해보는 것입니다. 이 작업만 해도 저축은행 한 곳에 돈이 너무 몰려있구나. 은행 몇 군데로 뿔뿔이 흩어져 있구나. 이 감각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둘째, 한 금융회사에서 예금이 1억 원을 넘는지 점검하기. 예금자 보호는 한 금융회사 기준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1억 원까지입니다. 만약 어느 한 저축은행에 정기 예금과 적금을 합쳐서 1억 5천만 원이 들어있다면 그 금융회사가 만약 파산하는 일이 생기면 1억 원까지만 보호를 받고 그 나머지는 따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이 당장 무너지는 상황을 가정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서도 1억 원까지는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 이게 예금자 보호 제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현황 정리가 끝났다면 두 번째로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가 어느 한 금융회사에서 예금이 1억 원을 넘게 쌓여있지는 않은가? 만약 한 곳에서 예금 잔액이 1억 원을 크게 초과한다면 일부는 다른 은행으로 옮기거나 일부는 예금이 아니라 국채, 우량, 채권형 상품 같은 다른 자산으로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핵심은 어디선가 사고가 나도 1억 원까지는 지키는 구조를 만들어 두자. 이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셋째, 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예금을 너무 한 군데에 몰지 않기.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올라가면 꼭 따라오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이 몰리는 현상입니다. 특히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같은 곳은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너무 한 곳에 몰아넣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조금 더 높다는 이유로 한 저축은행에만 돈을 계속 모으다가 어느 순간 예금 잔액이 1억 5천만 원, 2억 원까지 쌓여버리는 경우입니다. 금융당국도 이 점을 우려해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리는 동시에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더 안전합니다. 금리를 조금 더 받는 대신 예금자 보호 범위를 벗어나는 위험을 너무 크게 가져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금은 원금 보장과 안전성이 1순위인 상품이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한도 안에서 두세 개의 금융회사로 적당히 나눠놓는 것이 대부분의 어른들에게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도 함께 확인해보기. 많은 분들이 은행에서 파는 건 다 예금처럼 안전하겠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부 고위험 파생상품, 특정형 펀드, 원금 비보장형 상품들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 정리를 할 때 반드시 이런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아니면 투자 상품인지, 손실이 나더라도 예금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지, 특히 높은 이자들입니다. 정기 예금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라는 설명을 들었던 상품이라면 상품 설명서와 상품명에 예금자 보호 로고가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예금은 안전자산, 투자는 위험자산으로 역할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예금자 보호 1억 원 시대에 가장 중요한 마인드 정리는 사실 이 부분입니다. 예금은 절대 잃고 싶지 않은 돈을 넣어두는 곳입니다. 집, 전세, 보증금 일부, 향후 몇 년 안에 쓸 예정인 생활비, 자녀 결혼 준비 자금처럼 손실이 나면 안 되는 돈은 예금자 보호 범위 안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적당히 나눠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조금의 위험을 감수하고 더 큰 수익을 기대해보고 싶은 자금은 예금이 아니라 채권, 펀드, 주식, 연금 상품처럼 투자 상품 안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금은 예금대로, 투자는 투자대로 서랍을 나눠두는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한 금융회사당 1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둘째, 내 통장이 어느 금융회사에 얼마나 모여있는지 한번 종이에 정리해보고 한 곳에서 1억 원을 크게 넘는 지점이 있는지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금리가 조금 더 높다는 이유로 예금을 한 군데에 몰기보다는 예금자 보호 범위 안에서 두세 곳 금융회사로 나눠두는 편이 위험 관리에 유리합니다. 넷째,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금인지 투자상품인지 성격을 구분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예금은 절대 잃고 싶지 않은 돈, 투자는 조금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돈으로 나눠서 역할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노후 자산 관리의 기본입니다. 예금자 보호 1억 원 시대에 이제는 같은 예금이라도 어디에 얼마나 넣어두는지가 예전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 영상을 계기로 한 번쯤은 통장 구조를 점검해 보시고 혹시라도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지켜진다. 이런 안전선을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